진짜 사람한테 생체 시계가 왜 있는지 또 수학이 왜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건데 랩장님께 미분을 저한테 미분을.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수학책을 살 거라고. 과학책을 사본 적은 없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 이야기. 수학은 왜 필요할까? 수학과 생체시계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IBS 의생명 수학. 네, 의생명 수학 팀이 있어요. 의생명. 연구그룹 장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의생명 수학 연구그룹 아닌가요? 그 연구소로 치면 그렇습니다. 아, 유일한 오. 의생명 수학 의생명이면은 사람들 네. 그쵸. 몸의 생명과 네. 관련돼서. 아. 의생명 수학 연구그룹을 이끌고 계신 사실 되게 유명하세요. 되게 학계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수학계에 또 한국에서 또 유명한 상이 생겼어요. 그 1회 수상자이십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김재경이고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학자이지만 저희의 병이 어떻게 생기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수학을 이용해서. 그 아까 최석정 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최석정이라는 분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학자고요. 조선시대에. 네. 근데 그분이 마방진이란 걸 사실 만드신 분이고요. 마방진을 만드셨다고요? 네. 와. 그래서 사람들이 오일러가 만든 그 마방진을 이산수학이란 분야의 시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음. 최석정이란 분이 그거를 한 그 책을 저희 과 교수님이 장인어른 댁인가 어디 가서 창고에 무슨 조선시대 책들이 있어서 보다가 펼쳤는데 무슨 이런 수학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들고 저희 과 교수님한테 들고 왔더니 이거 마방진이라고. 오. 그래서 오일러보다 앞섰던. 네, 실제로 그 이산수학 그 역사에 관한 책이 있는데 첫 페이지에 최석정을 시작해요, 이제. 아. 오일러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오. 뭐 역사적인 상이네요. 네. 역사를 바꾼 네. 그 역사적인 상의 첫 회 수상자.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안될까기 한번 출연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출연을 해주셨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허준희 교수님을 직접 알고 심지어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을 알고 있어요. 오. 유학 때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와우. 한번 어, 연결을 좋습니다. 해보면 너무 좋지 좋습니다. 않을까. 예, 좋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죠? 잠깐만요. 잠시만. 황희성님의 인맥. 아, 인맥. 네. 네, 이 아, 주인공이 바로 여기 오늘 등장하셨습니다. 그때는 네. 목소리로만 등장하셨는데 네. 그 허준희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그래서- 김재윤 교수님이십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가보시죠. 뚜둥. 사실 이거는 제가 왜 수리생물학이라는 좀 신기한 분야를 하게 된 계기인데요. 저도 원래는 순수수학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냥 그때는 그 다운 카페가 굉장히 유행할 때거든요. 근데 거기 수학 카페가 있는데 그 수학 카페에 누가 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뭐 수학을 이용해서 뭐 심장이 언제 뭐 멈추고 이런 것들 연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수학과는 너무 이제 거리가 먼. 그렇죠. 저는 쓸모 있는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처음으로 수학에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수리생물학이란 걸 배우려고 이제 외국에 유학을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에 부임하고 나서 봤더니 이 기사가 카이스트 신문 기사였더라고요. 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기만 캡처해서 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저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굉장히 바꿨던 거라서 아마 지금 안될과학을 보는 많은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강의 들으면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이스트 신문을 보고 꿈을 키우기 시작해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니까. 와, 이거는 진짜. 네. 근데 보통 다음 약간 카페 이미지가. 이러면은 네. 뭐 영화 카페 아니면 뭐 취미 이런 거 들지 않아요? 그쵸. 수학 카페를 든다는 거는 있는지도 몰랐고 수학 카페를 든다는 건 그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전 처음 들었어요. 아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분야가 이제 수리 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수학과 생명과학이 이제 융합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도대체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 쓸모가 있구나, 이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수리 생물학에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수리 생물학자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분입니다. 네, 이분. 피보나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수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하고사리 교수님께서 토끼 수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이거잖아요. 1, 1, 2, 3, 5 이렇게 해서 앞에 두 숫자를 1과 2를 더하면 그 다음 2가 이가 되고, 나오고. 네. 1과 2를 더하면 그 다음 3이 나오고, 네. 2와 3을 더하면 5가 나오는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수열이 어떤 거냐 하면, 토끼 한 쌍이 있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토끼가 점점 개체수가 늘 거잖아요. 네. 세대가 지날수록 그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갈지를 예측하는 수열이에요. 처음에는 한 쌍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두 쌍이 됐다가 세 쌍이 됐다가 그다음 뭐 다섯 쌍으로 이렇게 번식하는 그걸 묘사하는 수열인데요. 제가 왜 이걸 최초의 수리 생물학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왼쪽에 1, 1, 2, 3, 5 수열, 수학이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토끼의 개체수, 생명과학이죠. 네. 그렇죠.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을 수열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걸 수리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종류의 생명 현상이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수리 생물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랩장님의 뭐 머리카락이 점점 길잖아요. 길어지는 속도가 궁금하다. 뭐 그런 속도를 수학적으로 묘사하면 그것도 수리 생물학. 그래서 재밌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머리털의 빈도라고 하셨는데, 네, 머리털이 빠지는 속도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수리 계산할 수가 생물학. 있는. 나는 속도는 계산이 안 되는 걸. 네,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네. 저희 랩미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거든요. 네. 저 주제가. 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분은 굉장히 옛날 분들이고, 좀 최근으로 올라오면 네. 그 다음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은 학층켄과 학슬리라는 영국 교수님들인데요. 이분들이 우리 그 뇌 뉴런을 보면 네. 거기 막 전기 시그널들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전기 시그널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막 오락가락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렇게 보면 막 수학식 보이잖아요. 저 위에. 네. 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뭐 수학적으로 막 적혀 있잖아요. 네. 저 수식으로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예측하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수학 모델을 개발했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앨런 튜링이라고. 튜링. 네, 천재 수학자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근데 아. 이분이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신 게, 아마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그 아. 2차 세계대전 때 네네. 암호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암호 해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개발하신. 오. 그래서 사실 저 배우를 정말 저는 잘 섭외했다고 생각했던 게, 영화를 보면서 닮았네요. 앨런 튜링이랑 진짜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른쪽은 어릴 때 사진이고, 사실 나이 들었을 때 앨런 튜링 사진 찾아보면 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섭외를 얼굴로 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하죠, 연기도. 네, 그럼요. 그거 진짜 그렇죠. 우리 자연에 보면 뭐 네. 얼룩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물고기도 보면 막 예쁜 패턴들이 있죠. 근데 저 당시에는 저 패턴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앨런 튜링이란 분이, 저기 노란색에 보면 저게 대학 때 배우는 편미분 방정식이란 게 있거든요. 공간과 시간에서 어떤 분자들이 퍼지는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식인데, 저걸 가지고 저런 패턴들이 이렇게 하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그냥 같아라고 그냥 이론적인 논문을 50년에 씁니다. 1950년에. 엄청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쓰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냥 이론으로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예측이 2000년 초반에 실험으로 검증이 됩니다. 오. 콘도라는 교수님이 네.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오. 그 메커니즘을. 그리고 보면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저렇게 제목 보면 Turing Patterns Come to Life.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나중에 검증된 것처럼, 이것도 튜링 패턴의 그 수식으로 한 그 예측이 50년이 지나서 진짜 실험으로 검증돼요. 와, 멋지네요. 그죠? 어. 자, 근데 일단 보시면 제 네이처인데 저자가 몇 명이에요? 저자 2명이요. 2명이죠. 근데 저 때는 콘도 교수님이 대학원생일 때고, 네. 오른쪽에 있는 아사히라는 분은 학부생이에요. 교수가 없어요, 이 논문에는. 진짜? 네. 네이처인데? 네이처 표지 논문인데.
네이처 표지 논문인데 그 대학원생하고 학부생이 있었다고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오사카 대학에 있었는데 네. 그 랩에 있는 그 교수님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엄청 유명하신 분. 근데 그 연구실은 이뮨에 관련된 면역에 관련된 네. 연구를 하는 거고 이분은 튜링 패턴을 계속 연구하고 싶어서 밤에 집에 가서 혼자 집에서 실험을 했어요. 저 학부생이 왜 들어가 있냐 하면 네. 물고기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네. 그럼 수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해양학과에 있던 학부생이 수조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저기 저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 네이처 표지 논문에 들어간다. 네. 와, 이것도 운으로 타고나야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19년 도쿄 갔을 때 저분이거든요. 오, 콘도 교수님. 네, 콘도 교수님이신데 밤새도록 같이 술을 먹으면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네이처 표지 논문 쓰시고 엄청난 걸 증명하신 분과 술 마시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분인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학회에서 서로 발표가 재밌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자 그래서 얘기하다가 사실 내가 이런 거 했었었는데 했더니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인터넷에 없는 진짜 제가 이게 진짜죠. 귀로 이게 들은 진짜죠.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리생물학이란 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종류의 생명 현상이든 그거를 아까 수열 우리 아까 썼죠. 피보나치 수열은 그리고 아까 뭐 복잡한 미분 방정식도 있었고 네. 편미분 방정식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수학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표현하는 것을 수리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저런 걸 할까? 그렇죠? 뭔가 더 쉬워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장난 아니죠? 와. 랩장님 관통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수리생물학이란 분야가 제가 피보나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활발하게 된 지는. 그래서 그 역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생명과학을 보면 5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후기 현미경을 발견한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종속 강목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린네의 그 분류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다윈의 종의기원. 그 다음 네 번째 맨델의 유전법칙. 1대 2대 1. 콩 가지고 했던 거. 그리고 가장 최근의 혁명이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찾은 것이 5번의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를 찾은 혁명이 기존 4개랑 뭐가 다른가를 보면 네.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뭔가 개체를 봐요. 종. 네. 큰 거. 어. 그쵸? 호랑이는 뭐 고양이과다, 뭐 사자는 무슨 과다. 그 아, 네. 개체를 네네네. 봐요. 크게 보다가 왓슨과 크릭은 DNA, 눈에 안 보이는 분자 수준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 덕분에 소위 말하는 분자 생물학 혁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자. 뭐 유전자, 뭐 단백질, 뭐 이런 수준에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맞아요. 들어봤죠. 그쵸. 들어봤죠. 우리 인간 유전체를 다 찾아보겠다. 그때 뉴스가 기억나시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만 끝이 나면 우리 인간 모든 질병은 다 뭔가 극복되는. 그렇죠. 다 극복될 것처럼 사실 했었죠. 네. 근데 우리 다 극복됐습니까? 아직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죠. 많죠. 그 이유가 유전체를 다 찾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만을 가지고는 이 복잡한 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해야 되죠? 컴퓨터가 해야죠. 컴퓨터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학원생이 네, 대학원생이 해주겠지.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컴퓨터가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어떤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 안 되죠? 그러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컴퓨터는 한국어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요. 그렇죠. 뭐만 알죠? 숫자, 숫자. 0과 1. 그쵸. 혹은 수식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생명 시스템을 컴퓨터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거랑 영어로 적혀 있는 걸 얘한테 아무리 설명해 줘봤다 얘는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아까 피보나치 그거를 토끼가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걸 수열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으로 적으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의미로 다가오니까 되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완전 번역가네요. 그렇죠. 네, 번역가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이 언어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언어.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컴퓨터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어려웠네. 그래서 랩장님은 야, 사람이니까. 드디어 그동안 한참 동안 몰랐던 내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를 그렇지. 이제 그래서 알아셨어. 어려웠네. 네. 그래서 어려웠네요. 랩장님은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신은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안에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생명 현상을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뭐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하고 가상으로 실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흰 가운 입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제 이 컴퓨터 안에는 실험 장치가 들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엔터 누르면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사실 그래서 가장 요새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분야가 신약 개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려면 한 약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랩장님 생각에?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얼마? 아, 예를 감이 들어 안 온다. 약 하나 개발한다. 100억. 100억 땡 더 올려 보실까요? 더요? 네, 크게 가겠습니다. 네 크게 700억. 가세요. 아이고 100억에서 최소한 단위는 바꿔야지. 아니, 좀 스케일도 많이 좀 더 올려 보십시오. 더요? 네, 줘. 에이, 설마 조까지 가겠어요? 1조? 1조 좀 더 올려 보십시오. 그만 1조도 부족하잖아. 한 10조인가 보다. 7조. 7조? 7조. 진짜 와. 유명한 약들 개발할 때 보통 그 정도 듭니다. 근데 7조도 어마무시하지만 보통 후보물질이 신약 후보물질이 10,000개에서 출발하면 네. 그 중에 성공하는 건 1개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네.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큰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사실 신약 개발 같이 참여했던 팀인데요. 오, 파이저. 네. 회사구나. 네. 아 근데 코로나 백신은 아니고요. 네, 그 수면을 좀 치료해 주는 약이었는데 오, 네네. 네. 그 신약을 개발하는 그 팀의 팀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와, 그 다 있어요. 공학자, 그쵸. 통계학자, 화학자, 의사, 물리학자, 거기에서 뚜둥, 네. 수학자. 와. 그래서 그 파이저 본사를 가보면 한 층이 다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컴퓨터 안에 그런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고 네. 가상 실험을 G랑 원숭이 하기 전에 컴퓨터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낫겠다. 그쵸. 그치. 돈 줄죠? 그쵸. 전기세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성공률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로 다 요새는 많이 해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생명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수학을 통해서 이해시키면 저렇게 쓸모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저 수학이 굉장히 다양한 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 수학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그게 뭐냐? 랩장님이 고대하고 있는 미적분. 와, 올림포스 EBS. 미적분. 네. EBS. 아마 교수님들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사랑하셨을 그 미적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러면 자동차가 시작한 지점부터 움직인 것까지 거리를 X라고 부를게요. 일단 X. X가 나왔어요. X가 당황하지 마. 등장하면은 네. 손에 땀나기 손에 시작했어요. 땀나기 네. 시작하는 분들. 자, X가, X가 있네요. 움직인 거리를 어디 있죠? X라고 네. 할게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X가 처음엔 0이었죠. 네. 근데 그 10km, 20km에서 여기 오는데 한 140km더라고요. 네. X가 140km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거리가 일단- 늘어났어요. 일단 거리가 늘어났어요. 나왔어요. 네, 거리, 나왔어요. 그래서 X가 있는데 그거에 DX/DT라는 게 있는데 그 DX/DT가 X의 미분이에요. 그 미분이 뭐냐 하면 우리 운전할 때 네. 계기판의 속도 있죠. 그게 미분이에요. 계기판 속도가 어떻게 미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미분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잖아요, 속도가. 네. 그렇죠?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그 속도를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게 세상에 다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미분 바로 앞에 보고 있어. 바로 앞에 보고 있었다? 항상 보는 게 미분이었다? 그렇죠. 그 어. 계기판에 속도가 빠르면 X가 빨리 증가해요, 천천히 증가해요. 움직이는 빨리 증가하겠죠. 네. DX/DT가 작으면 X는 천천히 증가하겠죠. 네. 네. 미분이 그겁니다. 속도. 속도가 미분이래요. 에이. 진짜예요. 아니 진짜. 진짜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랩장님의 통장 잔고 있죠. 네. 아, 네. 그 통장 잔고를 힘들죠. X라고 할게요. 그거의 미분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속도예요. 와, 그럼 어마어마하네요. 속도가 너무 혹시- 어마어마해요. 내려가고 있으면 속도가 음수. 아, 통장 잔고가 증가하고 있으면 속도가 양수. 너무 양수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밑으로. 밑에 그럼 음수. 음수지. 속도가 후진. 잠깐만. 네. 줄어들면 음수. 음수고 올라가면 미분이 양수.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동차 놀랬네. 운전할 때 전진하면 속도가 양수고 네. 후진하면 음수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X/DT 있잖아요. DX/DT가 10이라는 거는 속도가 10이라 그랬죠. 그러면 랩장님이 운전을 하는데 계기판의 속도가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1만큼 운전하면 자동차가 얼마만큼 움직일까요? 10. 10만큼 들었겠죠? 네. 그다음에 시간이 2만큼 3만큼 가면 30. 30. 네. 시간이 10만큼 가면 100. 100. 근데 시간이 모르겠어. T만큼 가면 10 곱하기 T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DX/DT는 10이라는 속도를 줬을 때 네. T 시간 지났을 때 위치를 예측하는 저 식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아까 30, 50 맞췄잖아요. 네. 그걸 하는 거를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미분 적분이 확 왔어. 아니 난 다 지금 했어요. 미분 적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미분을 배우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적분이래. 잠시만요. 그러니까 다시. 속도가 주어지면 미래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걸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미래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적분이다. 네. 그냥 속도가 주어졌을 때 자동차에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그 식을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이 적분인 거죠. 과정이 적분이고. 다 했어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 그래서 미분이 뭐였다고요? 속도. 미분은 계기판, 속도, 계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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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적분은 계기판을 통해서 얼마나 갔나. 식. 그게 적분. 그게 적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랩장님의 통장의 잔고가 준다 그랬죠. 네. 그 주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로부터 한 달 후에 랩장님의 통장 잔고를 예측하고 싶어. 그럼 적분을 해야 합니다. 내 잔고를 알고 싶으면 적분을 하는 거고 얼만큼 빨리 주는지를 알고 싶으면 미분을 하는 거고. 네. 아 저는 미분과 적분을 왜 안 하는지 알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예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열심히 켜서 왔거든요. 네. 그 내비게이션 보면 숫자들이 많아요. 일단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 있죠. 38. 네. 자, 속도는 뭐라고요? 미분. 정답. 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리 있죠. 600m. 네. 그리고 도착 시간 있죠. 네. 그게 적분. 랩장님은 이 숫자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관심 많아요, 보통? 속도, 남은 거리, 도착 시간. 도착 시간.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래요. 근데 속도는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는 자동차 속도는, 네. 측정할 수 있죠. 네. 남은 거리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거리 재면 되니까. 네. 근데 도착 시간은 측정이 돼요. 왜냐면은 그걸로 알잖아요. 내가 60km 갈 때랑 그렇지. 그리고 내 속도가 얼만큼 줄었는지에 그렇지. 따라서 또 줄어들거나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적분. 그렇죠. 와. 이거 이렇게 뿌듯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미분도 내비게이션이 바꿔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드디어. 랩장님 운전하는 속도로부터 그럼 저는 그 적분을 거스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제가 내비게이션만 예를 들었지만 네.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속도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거에 관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인구 증가율의 속도가 얼마더라. 뭐 와닿아요? 안 아니요. 와닿죠. 근데 10년 후에 서울시 인구는 얼마가 된다더라. 이건 와닿죠. 그쵸. 맞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속도라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현실에 있는 것들은 속도가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쓸모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예측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왜 만들었냐를 잘 생각해 보면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걔가 시간이 지나서 이 제자리에 언제 돌아오는지를 예측하려면 관측이 아니라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뭔가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지금? 뉴턴이 그래서 만들었구나. 네, 사실 제가 뭐 생명과학만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주식시장 같은 것들도 주식이 변하는 속도는 측정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들 다 미적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관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정보를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주는 게 미분과 적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분과 적분만 알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해드릴 이야기는 그래 도대체 미분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과 적분이란 걸 쓰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갑자기 재밌어. 재밌어요. 책 살 것 같아? 네.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한 75% 정도. 75%. 많이 왔는데? 많이 왔네. 좋습니다. 네, 되겠는데? 가보시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